반갑습니다. 연구지원본부 환경분석실의 손희식입니다. 사실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어, 네. 일단, 제가 사실 OES, ICP OES랑 ICP 매스가 왜 분석실이 아니고 환경분석실에 있는지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 원래는 사실 ICP OES는 기기 분석실에 있었던 장비입니다. 2009년에. 근데 2009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와서 장비는 이제 분석실에 있고 담당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늦게 이제 채용이 돼서 왔을 때 이제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바쁘셔서 제가 맡아보겠다라고 해서 맡게 된 거고, 그래서 그때 맡은 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계속 하던 거라서 사실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좀 숙련됐다 그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했다 정도지, 아마 뭐 엄청나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런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걸 좀, 예, 감안하셔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첫 장을 왜 ICP를 분석하는가, 왜 ICP를 이용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ICP를 이용하시려는 분들도 왜 ICP를 이용하실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정성 분석하고 정량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ICP는 정성 분석도 되지만 그 정량 분석에 약간 특화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 분석은 가능은 한데 안 하는 이유는 ICP 특성상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전처리할 때 오염, 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분석할 때 파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온들의 간섭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거하지 않고 분석을 하면 사실 그만큼 불확실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정성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량 분석에 특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화됐다는 의미는 사실 이 표준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른 장비도 무기원소 분석하실 때 보면 뭐 XRF도 그렇고 토프 심즈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샘 에닥스인가요? 샘 에닥스도 무기원소 분석이 가능한데 보통 정량을 잘 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표준 물질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표준 물질만 구할 수 있으면 그런 장비들도 네. 그래서 표준 물질만 구할 수 있으면 정량이 가능하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인올가닉 벤처스 이 이미지를 넣었는데 그 이유는 뭐 제가 이 회사를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교육 세션이 있는데 그 무기 ICP 쪽으로 교육 이런 다양한 교육 관련된 지금 뭐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료 보시면 아마 뭐 제가 설명하는 거 말고도 더 전문적으로 된 설명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넣고, 그다음에 이 회사에는 뭐 저희 표준 물질이 단품도 있지만 멀티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도 특징이 커스터마이징 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농도, 원하는 원소들을 직접 주문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올해 신규로 저희 이제 ICP 쪽으로 채용을 한 분 할 텐데 그분이 아마 오시면 이제 셀프 교육을 하실 것 같습니다. 셀프 교육하시고 나중에 자율사용자가 되면 직접적으로 다른 뭐 불필요한 원소들보다는 자기가 타겟으로 하는 원소들이 있다면 걔네들만 어, 스탠다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더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원소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이게 간섭의 영향을 계속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제거해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 물질을 구하면 사실 그 표준 물질은 저희가 농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농도를 알고 있으면 그 농도를 희석해서 기기를 분석하면 기기에 이제 검출 세기가 나올 텐데 다르게 나올 텐데 그 검출 세기에 따라서 농도와 검출 세기의 상관 곡선을 그리면 그게 검량선이 됩니다. 그 검량선에 미지 시료를 분석했을 때 그 나오는 인텐시티를 역으로 대입해서 농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표준 물질하고 농도 그 사이에
이제 매트릭스가 일치해야지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목차인데 전처리가 먼저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ICP 매스 ICP OS 이론 및 분석 그다음에 ICP 매스 이론 및 분석 응용 분야는 사실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트렌드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간단하게 몇 개를 넣으려고 했는데 발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장수가 많아져 가지고 뒤쪽 분야는 사실 많이 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하나하나 설명드리다가 만약에 시간이 좀 모자라면 사실 저희가 10월 22일 날 또 환경분석실 그 GCMS랑 LCMS 교육 그 시간이 있는데 그때 조금 더 활용해서 뒤쪽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제가 준비한 대로 조금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무기 분석을 위한 시료 전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안전입니다. 이게 뭐 실험실 안전이지만 사실 개인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저희 ICP 분석하시면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산유, 그러니까 부식성 산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독성 가스로는 암모니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치지 않고 실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실험실 안전에 그리고 개인 안전에 유의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학교도 그렇지만 대부분 실험실이 유기 쪽으로 아마 포커싱이 돼서 아마 구축이 돼 있을 겁니다. 그 후드도 이런 스틸 재질이고 그다음에 뭐 보관장도 이런 금속류 그다음에 배관 역시도 보면 대부분 함석이나 이런 금속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실에서 보통 산처리를 많이 하면 금방 부식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식이 일어나면 사실 분석할 데이터에도 철이나 이런 다른 원소들이 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실험실을 새로 구축한다고 하면 PP 재질이나 이런 PVC 재질로 된 후드가 있습니다. 후드도 있고 뭐 이 뭐지 보관장도 있고 그리고 배관도 PVC 재질로 된 배관이 있고 그리고 바로 이제 환경적으로 나가면 그래도 이 부식성 가스들이 나가면 이제 환경에 안 좋으니까 보통 이제 웨스크러버를 한번 거쳐서 정제를 해서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일반 기업에 갔을 때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알고 계시면서 나중에 만약에 바꿀 기회가 있으면 그래도 그 실험실이 이런 무기 쪽 실험을 많이 한다고 하면 가능하면 이런 쪽으로 바꾸면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장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시피 뭐 그 분석의 치료 전처리 의미를 뭐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고상이나 액상 유기용매 같은 액상 시료를 뭐 용해된 상태나 아니면 용해가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게 일단 전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형물의 뭐 시료를 액상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시료의 매트릭스를 파괴하는 것 그다음에 간섭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분해하는 것 그리고 뭐 표준 물질과 동일하게 시료를 제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시료 전처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뭐 랩이라든지 어떤 논문에서 나와 비슷한 어떤 실험을 하는 자료가 있으면 사실 그 실험 조건대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고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방법이 없다고 하면 뭐 산 적용하는 순서는 일단 증류수로 염 같은 경우는 굳이 산을 넣어서 전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류수로 만약에 넣어서 용해가 되면 증류수로만 해서 분석을 바로 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이제 단일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질산이나 염산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때는 이제 저농도부터 고농도로 이렇게 약간 높여가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유기물이라든지 또 특수 원소들이 있으면 혼합산을 사용해서 전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대로 내 시료에 맞는 전처리 조건을 찾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료 준비할 때 사실 이 시료 준비가 이 저희 ICP에서 보면 엄청 중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또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료의 대표성이라든지 균질성을 확보해야지 어 이제 시료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 만약에 예를 들면 쌀 한 포대에서 한 주먹의 쌀을 꺼냈을 때 거기 만약에 콩이 하나 들어 있었다고 하면 사실 한 주먹
주먹에 콩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이 한 주먹에 있는 콩 하나 때문에 이 전체에 어떻게 보면 콩이 그 배수만큼 더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료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시료가 확보되면 이제 시료 무게를 달 텐데 시료 전처리 방법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석 원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시료를 얼마 정도 사용해야 되는지를 고려하셔가지고 어,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쓰는 무게는 저 케미컬 밸런스로 했을 때 50mg 이상을 보통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울에서 너무 소량의 그 시료면 오차가 발생하는데 정전기 때문에도 오차가 발생하고 시료 저울에서 오는 오차가 있는데 그 오차만큼 사실 농도에 그만큼 오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50mg 정도면 그래도 그 오차를 한 1% 내외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50mg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시료나 아마 하시는 방법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일단 무게를 달았으면 시약의 불순물을 고려한 다음에 시약의 양과 배합입니다. 어떤 시약을 어떤 산을 얼마나 쓸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전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해서 전처리가 되면 가능한 한 시간은 짧게 가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방법이 그러니까 회수율이 잘 나와서 내 시료 결과가 신뢰성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료 전처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방법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디제스션이라서 그 습식 분해법,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마이크로웨이브법, 그 다음에 건식회화법, 용융법 이렇게 네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보통 실험실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그 가열판에 비커나 이런 테프론 용기에다가 이제 시료 넣고 산을 넣고 이제 전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전처리 용기에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재질로는 글라스나 테프론 재질을 사용하고 이 장점으로는 많은 양의 시료를 전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쉽게 용해되는 시료에 적합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전처리 시간이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서 좀 길고 시약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시약이 많이 쓰이다 보면 그만큼 시약에서 오는 불순물에 대한 그런 간섭을 또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합력이 강한 시료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휘발성이 있는 그런 원소들은 사실 뚜껑이 열려 있기 때문에 클로즈 베셀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 클로즈 베셀 타입은 또 단점이 이게 가스가 많이 발생하든지 급격히 반응하는 시료들은 사실 이 클로즈 베셀 타입에서는 또 별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과염소산 같은 경우를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조금 주의를 해서 이제 클로스 베셀 타입보다는 오픈 베셀 타입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안전에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실험실에 와보신 분은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는 지금 흑연 블럭이라고 해서 가열판에 흑연으로 된 블럭을 하나 얹은 형태의 가열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지금 테프론 용기를 사용하는데 그 바닥만 가열하는 것이 아니고 옆면까지 가열해서 조금 더 온도도 잘 올라가고 반응 시간도 좀 짧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희는 순환식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환류 냉각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료를 담고 아랫부분에 시료를 담고 산을 넣고 윗부분에 이렇게 뚜껑을 닫고 가열을 하면 이제 기화가 돼서 위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응결이 돼서 이제 이렇게 응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밑에 이제 그 산들이 다 날아가면 휘발이 되면 다시 이제 압력 차이 때문에 이제 아래쪽으로 낙하하는 현상. 그래서 다시 가열하는 이 장점은 산을 계속 주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정 양의 산만 주입하면 연속적으로 계속 반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분해가 잘 안 되는 시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오랜 시간 동안 끓여주면 산에 추가적인 오염 없이 분석이 좀 원활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테프론을 사용하다 보니까 반응 온도를 많이 높일 수 없습니다.
온도가 250도 이상 되면 테프론이 녹기 때문에 한 200도에서 한 220도, 보통은 저희는 200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 전처리에 사용되는 뭐 재질이라고 제가 표를 한 장 만들었는데 보통은 뭐 글라스, 쿼츠, 그다음 테프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라스나 쿼츠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좀 높은 반면 테프론은 한 200, 뭐 높은 건 250도, 240도 그 이하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P랑 PP는 사실 그 전처리에 사용되기보다는 이 만들어진 이 시료를 담는 보관 용기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에 가장 좋은 거는 사실 LDP 용기가 그 오랫동안 담아도 상대적으로 오염에는 좀 더 오염 간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셔가지고 보통은 PP 재질로도 많이 할 텐데 뭐 여유가 되신다면 LDP 그런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웨이브 디제션 시스템인데 이거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처리 방법이 좀 빠르고 그다음에 잘 분해가 안 되는 난분해성 시료에 많이 사용된다고 해서 저희도 사실 동일 모델을 하나 가지고는 있는데 잘 사용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쪽에 보시면 요쪽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그 시료량을 많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온 고압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유기물이나 시료량이 많아지면 가스가 발생해서 분해될 때 가스가 발생하면 걔가 이제 물론 벤트가 되도록 설계는 돼 있는데 사실 이 벤트 되면서 안전하게 벤트 된다기보다는 용기가 계속 변형이 되는 현상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하나에 30만 원씩 하는데 시료 하나 분석하고 용기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사용하다가 저는 더 이상 사용하고는 있지는 않는데 간단하게 방법만 말씀드리면 어, 요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시면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료랑 그다음에 산을 담고 위에 뚜껑을 씌운 다음에 자켓을 씌웁니다. 이런 자켓과 두 번째 줄에 있는 이런 안전 장치들을 씌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고온 고압이다 보니까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장치를 하고 마지막에 그 프레임에 넣어서 이렇게 전처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처리 방법이 이 마이크로웨이브는 단점이 좀 많이 있어서 잘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최근에 이제 제가 습식 분석법으로 또 분해가 잘 안 되는 시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마이크로웨이브는 조금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좀 알아봤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간편하고 더 안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료를 뭐 이 유리나 테프론 이런 용기에 담고 그다음에 뭐 샘플 로드라고 하는데 그 테프론 비커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장치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오프로된 질산을 주입하고 시료를 이제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엄청 짧았고 사용하는 것도 훨씬 더 간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를 도입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저희가 1억 미만 기자재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서 쉽게 지금 구입은 못 하고 있는데 뭐 지속적으로 저희 이제 장비 살 기회가 있으면 이 장비를 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리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순서대로 지금 1, 2, 3, 4, 5가 있는데 일단 가장 안정적인 거는 그 그 이전의 마이크로웨이브는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압력을 제어했다면 이 지금 슈퍼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뭐 명칭은 돼 있는데 얘는 이제 질소 가스를 가압을 합니다. 질소 가스를 가압을 하면서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고 폭발의 이런 위험으로부터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크게 뭐 설명드릴 건 없고 네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 이걸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서 아마 오픈을 할지 말지도 또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셀프 유저가 어, 스- 생기면 예, 요거까지도 고민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요거는 그 제조사에서 줬던 데이터인데 이제 유기물이 많은 시료들 뭐 분유라든지 뭐 잎이라든지 뭐 물고기 아니면 버터 이런 것들을 전처리했을 때 한 300도씩까지 가열을 해서 전처리를 하면 분해가 잘 이루어지더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습식보다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했을 때 좀 더 이런 유기물의 분해가 좀 더 잘 된다는 데이터로 제가 한 장을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건식회화법입니다. 건식회화법은 사실 많이 쓰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거는 유기물 시료에 이제 많이 쓸 텐데 시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식이나 뭐 마이크로웨이브로 하기에는 사실 이 시료가 부적합해서 보통 이런 회화로를 이용해서 태우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휘발성 원소들이 휘발될 수 있고 회화로 내에서 이제 시료들 간의 교차 오염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문제점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알칼리 용융법 표전법인데요. 이거는 건식회화법처럼 회화로를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한 몇 년 전부터 알게 된 거는 그 XRF의 비드 머신이 뭐 비드 머신을 활용하면 동일한 뭐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오히려 더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더 이게 용융하는 데는 더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다만 예전에 쓰던 그 장비가 고장이 나서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게 문제고 향후에도 이 장비도 도입은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약간 후순위가 되지만 언젠가는 이 장비 역시 도입해서 전처리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게 난용성 뇌화물 등 무기물 시료 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마이크로웨이브나 습식법으로 분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전처리가 안 되는 시료들도 퓨전으로 이용해서 한 1000도, 1100도 이렇게 가열을 하면 이제 분해가 잘 돼서 전처리가 원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퓨전법으로 안 되는 시료는 사실 이제 전처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가장 큰 단점으로는 융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융제를 시료에 한 20분의 1, 20배 정도, 많게는 20배 정도 사용하는데 그 융제가 사실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융제로부터 오는 오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전처리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융제 및 도가니는 아까 말한 그 이노가닉 벤처스에서 많이 참고를 했는데 뭐 탄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PT 도가니에서 1100도, 1050도까지 이렇게 보통 가열을 해서 시료를 분해하고 아니면 어 수산화 수산화 칼륨이나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은이나 니켈 도가니 같은 데서 한 450도에서 전처리를 하면 또 난분해성 물질들을 잘 분해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도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산유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질산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산이고 산화성 산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질산 같은 경우는 비산화성 산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근데 이제 산을 이제 적용할 때 내 시료에 어떤 원소들이 있느냐, 타겟으로 하는 원소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규산질 시료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몇몇 원소들, 티타늄이라든지 지루코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도 이런 그냥 일반적인 질산이나 염산으로는 분해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그 불산을 넣어서 전처리를 해야 되니 꼭 참고해서 조금씩 넣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불산은 사실 안전상에 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산들은 피부에 접촉하면 피부에서 반응이 일어나지만 불산은 이제 침투를 해서 뭐 뼈를 녹인다는 말이 있던데, 그래서 특히 불산은 취급하실 때 주의를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산은 그 특징이 규산질을 녹이기 때문에 글라스나 쿼츠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용했을 때는 같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꼭 그 용기는 백금이나 아니면 테프론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황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강한 탈수력으로 유기물 분해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순도산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고순도산을 이제 구하려고 하면 이제 고가로 넘어가는 거죠. 많이 비싸지는 뭐 문제점이 있지만 유기물 분해할 때는 황산이나 옆에 있는 과염소산을 많이 사용합니다. 과염소산의 가장 큰 단점은 가끔 유기물 시료와 급격한 반응을 일어나면서 폭발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전처리하면서 한 3번 정도 터진 적이 있는데 물론 그때마다 제가 그 실험실에 있지는 않아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네, 어쨌든 요 과염소산 유기물 치료를 분해할 때는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칠산하고 염산을 부피비로 염산을 3, 칠산을 1로 한 걸 왕수라고 하는데 왕수는 귀금속류 분해에 또 이제 탁월하기 때문에 귀금속류 분해를 하는 치료들은 꼭 왕수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처리의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장비 ICP-OS와 메스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P-OS는 뭐 플레임은 뭐 인덕티블리 커플드 플라즈마 옵티컬 이미션 스펙트로미터입니다. 그래서 한 80가지 원소를 대부분 분석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농도 범위는 퍼센트부터 ppb 단위까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요 지금 사진을 그 장비를 세 대를 넣은 이유는 제가 이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이 메이커에서 만들었던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그래도 네, 도이상 하나씩 넣어서 일단은 만들어 봤습니다. 요 장은 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건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ICP 매스 OES와 매스 원리인데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이제 원자에 주어졌을 때 전자가 이제 들뜬 상태로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 바닥 상태로 돌아올 때 방출하는 그 빛을 측정하는 게 ICP OES고 이게 에너지를 더 받아서 전자가 떨어져 나갈 때 그래서 양이온이 되면 ICP 매스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AS는 사실 이제 빛 에너지나 열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이제 들뜬 상태에서 빛이 흡수가 되는데 그 흡수되는 에너지를 측정하는 게 AS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아셔야 될 게 이제 ICP 매스 같은 경우는 방금 양이온을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이온을 가끔 분석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떨어진 상태에서 양이온 상태에서 이제 뒤쪽으로 그 질량 분석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 음이온은 사실 여기서 이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음이온을 분석하시려고 하면 IC라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저희 연구지원본부에는 사실 지금 그 장비가 도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 도시환경공학부 거기 공실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P OS는 이제 그 UV 약간의 UV 그러니까 160 나노미터부터 가시광선이 780 나노미터까지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곤을 그 이온화원 에너지로 쓰고 있는데 그 아르곤이 지금 이온화되는데 15.75 일렉트로닉 볼트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곤이 이온화되고 아르곤보다 밑에 있는 이온들은 다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분석은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르곤하고 붙어 있는 원소들은 뭐 이온화가 잘 안 되니까 분석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곤보다 좀더 높은 에너지인 헬륨을 사용하면 사실 아르곤도 분석되고 다른 원소들도 좀 더 높은 이온화 효율을 가지면서 분석이 잘 될 수는 있는데 헬륨이나 네온을 쓰지 않는 이유는 사실 고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르곤 bombe 하나 쓰면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쓰는데 헬륨을 쓰면 물론 효율은 더 좋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분석 비용이 높아지는 단점으로 잘 사용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소가 이제 무거워질수록 그리고 알칼리 쪽으로 갈수록 이온화는 좀 더 잘 되는 감도가 좋은 경향을 나타낸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ICP 매스랑 ICP OS랑 AAS를 비교한 겁니다. 사실 어떤 장비를 써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논문에서 ICP 매스가 있기 때문에 ICP 매스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내 시료에 맞는 농도 범위 그리고 어, 또 사실 그 분석할 수 있는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거기 그러니까 뭐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거기에 맞게 장비를 사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ICP 매스는 1ppt부터 보통 ppm 단위까지 넓은 범위를 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 OES 같은 경우는 ppb부터 보통 퍼센트 단위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파이트 퍼니스 AAS 같은 경우도 뭐 AA랑 합쳤을 때 ppb 단위부터 ppm 단위까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디텍션 리미트는 ICP 매스가 이 세 장비 중에서는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불순물 분석이라든지 저농도, 극미량 분석은 ICP 매스를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ICP OES나 AA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밀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AAS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비보다는 좀 더 낮으니까 AAS를 꼭 무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 시간은 뭐 AAS가 원소당 이제 한 개씩이지만 1분 이하로 좀 빠른 편이고 그 OES 같은 경우는 1에서 5분 정도, 원소가 추가될수록 조금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스 같은 경우는 원소가 추가될수록 뭐 이 분석 시간이 OES보다는 더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시간을 생각하시면 OES가 어찌 보면 제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 분석이 되기 때문에 다원소를 분석할 때 좀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아까 정성 및 반정량도 말씀드렸는데 AAS는 이제 정성이나 반정량이 안 되고 OES나 MES는 반정량은 되지만 잘 하지 않는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오퍼레이션은 AAS가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ICP MES로 갈수록 이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극미량으로 갈수록 제어해야 되는 오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오염을 어떻게 이제 제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분석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고 특징으로는 AAS 같은 경우는 알카리 메탈 뭐 이래 좀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OES는 그 트랜지션 메탈 쪽 그리고 ICP 매스는 헤비 메탈 쪽으로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ICP 매스 쪽에서 트랜지션 메탈을 분석은 할 수 있지만 보통 원석유혹 그 포타슘부터 셀레늄까지는 조금 분석하시는 데는 어, 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메스 부분에도 나오지만 아르곤을 이온화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 이온 간섭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리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장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크게 ICP-OS는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샘플 도입부, 그 다음에 이온화부, 그 다음에 광원분리부, 그 다음에 디텍터 이렇게 네 개를 말씀드릴 수 있고 샘플 인트로덕션 샘플 도입부는 그 연동 펌프라고 하는 페리스텔틱 펌프와 네블라이저, 스프레이 챔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시료가 이동하는 그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재현성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블라이저나 스프레이 챔버가 오염됐는지 아니면 네블라이저가 막혀 있는지 등을 보시고 재현성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는 여기서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분무기 네블라이저는 그림과 같이 관이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전처리가 잘 되지 않는 시료는 바로 이 지금 네블라이저에서 막혀서 시료가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처리가 중요한 이유가 아마 여기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무된 사이즈가 10마이크론 밑으로 된 시료만 나중에 뒤쪽으로 이제 챔버를 통해서 ICP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챔버를 통해서 밖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은 이 스프레이 챔버를 통해서 분무되는 효율은 3%에서 한 5%. 그러니까 시료 한 100ml 쓰면 3ml 정도는 ICP 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줄에 있는데 시료소 고체 농도라고 해서 TDS인데요. 이 TDS 농도 그러니까 어, 전처리 양을 많이 하면 이 시료 표준물질하고 다르게 이제 좀 밀도 차
아니면 밀도차 같은 게 생겨서 분무 효율에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TDS는 뭐 아까 앞쪽에는 한 2%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2%도 좀 많은 것 같고 한 뭐 5% 정도 이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100ml의 고체를 한 0.2g 정도 되도록 하면 TDS는 0.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분석을 하면 크게 문제 없다. 그러니까 시료량을 많이 늘리면 또 이런 나중에 분석 쪽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간섭이 생길 수 있으니 요거까지도 조금 고려를 하셔서 나중에 시료량을 산정하는데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감도를 좀 더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분무기 형태를 어 나중에 보시면 한 종류가 있는데 분무기 형태를 좀 더 다르게 하든지 아니면 사실 네뷸라이저 가스 플로우를 좀 더 증가시키면 효율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뷸라이저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컨센트릭 네뷸라이저 등축형이 있고 크로스 타입이 있습니다. 요즘은 크로스 타입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로스 타입의 장점은 팁이 막힘이 적은 반면 얘를 분무하는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효율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는 있지 않고 등축형인 컨센트릭 네뷸라이저를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뷸라이저도 이제 산 조건에 따라서 이제 그 쓰는 재질도 조금씩 다릅니다. 글라스도 있고 쿼츠도 있고 뭐 테프론도 있고 요 밑에 거는 또 어쨌든 다양하게 지금 어 만들어져 나오고 있으니까 크게 사실 우리가 최적화된 조건을 잡는 건 아니라서 보통 일반적인 걸 많이 사용하면 되는데 크게는 불산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유리나 쿼츠를 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재질을 쓸 것인지를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레이 챔버도 뭐 생긴 게 조금씩 다른데 뭐 두 번째 거는 이 관이 하나 중간에 내려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효율은 좀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뭐 유기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료에 뭐 입자가 많은 TDS가 높은 시료들에는 더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료나 어 그렇죠. 시료에 따라서 이게 달리하면 되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프레이 챔버도 종류가 보시면 크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클로닉 챔버가 있고 예전에는 스카 타입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뭐 배럴 타입이라고도 하던데 통 모양의 이런 그 스프레이 챔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로닉 챔버가 사실 효율은 조금 더 좋습니다. 좋고 어 근데 이게 장비사마다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에이즐런트사를 보니까 에이즐런트는 이 통 타입의 버렐 타입의 그 챔버를 쓰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그 퍼키넬마나 서머는 사이클로닉 챔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성에 맞게 바꿔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 통로가 이제 토치랑 인젝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치랑 인젝터는 아르곤 가스랑 이제 시료가 이제 밀어주면서 플라즈마를 어, 형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르곤이 총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시료를 이송하는 역할, 시료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플라즈마를 약간 띄워주는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토치가 녹지 않도록 약간 쿨링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플라즈마가 생성이 됩니다. 토치는 예전에는 분리형이었습니다. 위에 제일 처음에 있던 저 사진이 토치고 그 밑에 있는 게 인젝터입니다. 이게 분리형으로 돼 있던 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일체형이 되고 일체형이 이제 원터치형으로 돼서 이제는 크게 저희가 뭐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효율 변화가 거의 없도록 원터치로 끼우면 바로 이제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모듈형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CP 그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코일인데 전통적으로는 로드 코일이라고 해서 카파를 많이 사용했고 냉각을 위해서 이제 그 냉각수를 그 안쪽으로 코일 안쪽으로 밀어 넣어줘서 냉각을 시키는 타입이었다면 지금 퍼킨엘마에서 나온 이 루미 코일이라고 하는 거는 알루미늄 알로이 재질로 따로 이제 방사형으로 냉각이 필요 없는 방식입니다. 자체적으로 냉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고 사실 요 두 개를 써봤는데
그 로드 코일에 있는 게 조금 더 이제 수명이 짧습니다. 쓰다 보면 좀 변형도 잘 생기고 간혹 가다가 플라즈마가 뭐 잘 안 켜지든지 플라즈마가 이제 이렇게 터질 때는 보면 이 코일에 구멍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은 더 기술력이 좋아져서 루미 코일이라는 새로운 네, 코일이 나왔습니다. 그 플라즈마도 켜지는 것도 사실 로드 코일보다는 루미 코일에서 더 안정적으로 켜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원으로는 이제 RCP 생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알곤가스가 토치 내부로 흐르고 그다음에 코일 내 고주파를 가하면 자기장이 생기면서 아르곤들이 그 아르곤 원자들이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전기적인 충격을 줬을 때 이온화가 되고 그 이온화가 이제 연쇄적으로 이온화가 되면서 플라즈마가 켜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료가 도입될 때 플라즈마를 진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스프레이 챔버에서 에어로졸로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된 에어로졸이 지나갈 때 이제 플라즈마의 그 고온에 의해서 탈용매가 되고 증발이 되고 그래서 입자 상태에서 분자 상태로 변하고 분자 상태에서 좀 더 뜨거운 온도로 넘어갈 때 이제 원자 상태로 변하고 원자에서 이온 상태로 변해서 나중에 이제 분석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보시면 뭐 비슷한 건데 1번 지역이 이제 뭐 샘플 프리히팅 존이라고 해서 샘플이 건조되고 녹고 증발이 되고 그리고 3번 부분이 사실 이제 이온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번 부분이 저희가 이제 RCP OES를 통해서 분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번, 4번은 이제 조금 빨리 넘어갈 수 있는데 3번은 사실 어, 이제 뭐 파장 선택 장치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플라즈마랑 ICP OES 장치 저희가 장비가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그 예전 장비로 그 베리안 장비 720ES가 있는데 걔는 디텍터가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지? 이 보는 방식이 엑시얼 타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와 같은 축으로 된 요쪽 방면만 볼 수 있고 그 지금 향후에 나중에 도입된 그 서모 장비 IK 프로는 그러니까 듀얼 디텍터입니다. 엑시얼 타입도 있고 라디얼 타입도 있고. 그래서 엑시얼 타입은 이제 상대적으로 감도가 좋습니다. 감도가 좋고 낮은 검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라디얼보다 어쨌든 좀 더 높게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깨끗한 시료에 적합하고 근데 라디알은 상대적으로 이제 간섭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즈마 에서 벗어난 쪽에서 이제 그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XR보다는 감도가 상대적으로 10분의 1로 낮고 고농도 파장이나 그러니까 고농도 원소의 파장에 이 파장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이거 동영상을 하나 넣었는데 이 부분은 크게 2분짜리라서 시간이 없어서 일단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디텍터도 크게는 CCD 디텍터랑 CID 디텍터가 있는데 720ES는 CCD 디텍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ICAP로는 CID 디텍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분? 그래서 뭐 크게 방식으로는 픽셀에서 픽셀로 전달하는 방식, 이 CCD 디텍터라고 하면 뭐 CID 디텍터는 한 픽셀당 빛을 이제 전달하지 않고 오로지 받아들이면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장비사마다 서로 좋다고 하는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더 좋다라고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몇 분 남았다고? 이 부분 간단하게 이제 이 분석 관련된 요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못 드린 부분은 향후 10월 달에 다시 시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료 농도는 일단 이렇게 분석이 되면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정량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 표준물질법도 내부 표준물질법, 그런 표준물 첨가법이 있습니다. 외부 표준물질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표준물질의 표준 용액의 검출 세기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미지시료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표준 용액의 매트릭스와 시료의 매트릭스가 일치해야 된다. 분광 간섭이 없는 파장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내부 표준 물질입니다. 내부 표준 물질은 인터널 스탠다드라고 해서 시료 내에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원소에 시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소를 이용해서 일정량을 계속해서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온화돼서 디텍팅이 될 때 이제 흔들림이 있는 거를 시료와 같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량의 농도가 계속 인텐시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있다면 뭐 간섭이 이제 발생한다고 보고 그 간섭만큼 보정을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표준 물질은 여기 보면 물리적 간섭을 보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물리적 간섭뿐만 아니고 이온 화학적 보정도 어느 정도 되니까 이 내부 표준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 표준물질 선택 기준으로는 시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소, 그 다음에 측정 원소와 간섭이 없는 원소, 주위 환경에 오염이 잘 되지 않는 원소, 검출 그 신호 세기가 높은 원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단 물론 제일 처음에는 시료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배제하고 그 감도가 좀 좋은 파장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두 개는 그냥 제가 보시기 편하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보정 전에 인텐시티가 지금처럼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고 인터널 스탠다드 인텐시티가 저렇게 변화했다면 기존으로 만약에 인터널을 쓰지 않았다면 여기 보정 전에 있는 이제 R 제곱값이 나올 텐데 이걸 보정하고 나면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다. 좀 더 개선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어쨌든 인터널을 쓰는 것보다 시료 내부에 간섭이 있는 시료들은 인터널을 꼭 써주는 게 시료 결과에 좀 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물 첨가법도 내부 표준물질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이 표준물 첨가법은 시료에 표준물질을 희석을 해서 바로 분석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물리화학적이나 이온화 간섭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또 시료 그 부피에 표준물질을 넣을 때 이제 그 매트릭스가 같도록 첨가하는 그 다른 물질들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면 처음에는 이 검량선식에서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런 검정곡선식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그 y 절편값이 농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y는 ax라는 그 검량선식의 그 절편값을 y축에 넣으면 x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시료가 만약에 좀 복잡한 시료들이라면 그리고 또 뭐 황산이라든지 이렇게 물리적으로 좀 일반적인 표준물질하고 많이 다르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항상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물질을 이용해서 분석은 하지만 그 표준물질을 이용해서 나오는 결과값이 이게 참값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이런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장비가 깨끗한지 세척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베이스라인이 안정한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표준물질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표준물질이 이제 뭐 상관관계 R 제곱값이 잘 나오는지도 이제 보고 그다음에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MDL 값이라든지 IDL이나 뭐 정밀도 정확도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표준물질이 고농도다 보니까 시료는 고농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또 표준물질에서 오는 그 간섭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워싱 시간을 가지고 깨끗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저는 사실 잘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 검량선이 잘 돼 있는지도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니셜 캘리브레이션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검량선을 만들지 않았던 농도를 가진 시료를 알고 있는 농도를 분석을 해서 검량선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료를 분석할 때마다 계속 분석하는 게 아니고 뭐 많게는 20개 한 번씩 다시 중간중간에 뭐 또 스탠다드를 찍어서 이 지금 분석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감도라든지 변화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이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결과의 신뢰성을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같은 매트릭스로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CRM이라는 표준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CRM이나 RM이란 이런 표준 물질을 구해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아니면 우리 시료랑 비슷하게 스파이킹을 해서 하든지 꼭 회수율을 확인해서 우리 전체적인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꼭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 어, 간섭이나 대응법은 간단하게 이게 제가 정리를 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 내용이 비슷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료 도입부에 보통 물리적 간섭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플라즈마에서 이온 화학적 간섭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분광 이제 분석할 때 광학적 간섭이 일어납니다. 요거를 대응법을 정리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표준물질하고 시료의 매칭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내부 표준물질을 이용해서 보통은 이런 간섭을 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섭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하시면 RCP 분석은 크게 문제없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CP 여기 메스랑 뒤쪽 부분은 향후에 10월 달에 제가 시간을 좀 배당을 받아서 좀 더 추가적으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아마 셀프 그 권한은 OES로 아마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의사항이나 아니면 뭐 향후 뭐 이렇게 발표할 때 좀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 추가해서 좀 더 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쓸 수 있으면 재료도 쓸 수 있고 화학도 쓸 수 있고 환경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무기 분석을 할 때 정량을 할 때 특화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야에 특화된 장비는 아니고 그 분야만 쓸 수 있는 장비는 아니고 네. 분석의 농도를 할 때 많이 쓰는 장비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네. 탄소? 탄소도 사실 이온화가 잘 안 돼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용액 상태로 만드니까 물 속에도 이제 수소랑 산소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온화되다 보면 걔를 이제 정량하기는 사실 RCP로는 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거의 안 해주신 것 같기는 네. 한데, 이제 ICP를 가지고 이제 매스를 찍는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찍게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원리는 요까지 말씀드리면 사실 이온화되는 부분은 RCP 부분은 똑같습니다. 뒤에 이제 질량을 어떻게 분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 그리고 어, 이 부분이 이제 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 전체적인 RCP 구조인데 요 앞쪽은 OS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다를 게 없고 뒤쪽부터 이제 조금씩 다른데 요 사각 요 부분 보이시나? 요 부분 요 부분이 일단 QID라고 해서 이온들이 이온화가 잘 된 이온들만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 원 빨간 원으로 된 부분에서 이제 간섭원들을 좀 제거하고 네, 제거하고 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 게 쿼드러플이라고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이온들만 이제 디텍터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다른 건 없고 분광을 보느냐 OS랑 매스의 차이는 분광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느냐 아니면 질량을 보느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매스는 이제 동위원소나 동중원소의 간섭이 많아서 걔네들을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제거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질량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네. 아니면 OS 매스 나중에 설명할 때 이거 OS를 한번 더 설명드리는 건 아닌 거고 네.
사실 아마 대부분 시료가 농도가 높으실 거예요. 그 가끔 메스를 분석해 달라고 시료를 많이 갖다 주시는데 대부분은 OES로 충분히 검출되고 분석이 되는 시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메스로 바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두 대의 장비가 있다고 했는데 그 예전 장비 720ES는 사실 금양선을 보통 제가 1부터 1ppm부터 10까지 작성을 하는 반면에 그 서모 장비는 보통 10ppb부터 금양선을 작성하고 있거든요. 물론 약간은 흔들릴 수 있지만 50ppb부터 금양선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농도가 그렇게 정말 PPT 단위를 봐야 될 게 아니면 OES로 그 서모 장비로 보시는 것도 충분히 검출이 되고 하니까 그 장비를 쓰는 게 어찌 보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사항 없으면 네. 있으면 아니면 메일로 주시면 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